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훈민정 여러분 깊이 빠지다 14기 9차시 종성의 합자의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자리는 그림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총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성의 기본적인 설명을 앞에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나 볼까요? 성유왕급 지수환이 고평상거기 종성 분류 힙성지 축급이요. 소리에는 느리고 빠른 차이가 있으니 평성, 상성, 거성, 음절의 종성은 입성, 음절의 종성이 매우 빠른 것과 같은 부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성자, 종성을 설명하면서 왜 갑자기 사성이 등장했을까요? 아무래도 그 받침이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길이, 높낮이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종성에서 사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느리고 빠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 평성, 상성, 거성은 느린 소리일까요? 빠른 소리일까요? 뭐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 입성에 비해서 당연히 느린 소리죠. 입성이 빠른 거고. 그래서 평성, 상성, 거성, 음절의 종성과 입성으로서의 종성, 당연히 그 소리에 느리고 빠른 차이가 있다. 서로 같은 부류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소리가 주로 길까요? 불청, 불턱, 불탁지자는 기성불려하니 고용, 종즉의, 평상권이라. 불청, 불탁, 바로 지금의 용어는 뭐죠? 울림소리, 유성음이죠. 그래서 막지도 흐리지도 않은 불청, 불탁, 유성음 글자는, 유성음을 나타내는 글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랑 양말, 니은, 니을, 미음, 이응 이런 음운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글자의 음운은 그 소리가 세지 않으므로 기성불력, 세일자죠. 세지 않으므로 종성으로 쓰면 용, 즉 마땅히 평성, 상성, 거성에 마땅하다. 마땅한 의자. 마땅하다는 얘기는 다른 입성에는 마땅하지 않다. 그런 얘기겠죠. 그죠? 울림소리가 당연히 그 울림소리가 아닌 안 울림소리, 무성음에 비해서 상대적 길이가 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전청, 차청, 전탁, 지자는 기성, 의리하니 고, 용, 종즉, 의, 입이니라. 전청 글자, 오늘날의 뭐 예사 소리 글자, 차청, 거세 소리 글자, 전탁, 대소리 글자는 그 소리가 세므로, 아, 종성을 쓰면 마땅히 입성에 마땅하다. 그러니까 울림소리에 비해서 빨리 끝나니까 빨리 끝나는 입성을 나타날 때 그런 받침을 쓰기도 하고 그런 받침 썼으니까 입성이 되는 거죠. 자, 소위 니, 니미, 이리, 니, 육자, 위, 평상, 거성, 지, 종이요. 이, 여, 개, 위, 입성지, 종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실제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 실제 얘가 나오네요. 니, 요거는 종성이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은, 음, 은, 을, 으, 어, 이렇게 받침을 붙여서 으 밑에 받침 붙여가지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섯 자는 평성, 상성, 거성을 나타내는 종성에 쓰이고 나머지는 모두 입성의 종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중요한 받침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성 설명은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일까요? 연,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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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스, 팔자, 가족, 용이 아니라. 자, 그런데 요 여덟 가지 글자만으로 종성자를 잡기에 충분하다. 앞에 사성 관련해서 모든 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여덟 개의 종성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가 정음편에서 그 종성, 부영, 초성이라는 그런 규정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성, 마우스를 쓰니까 잘 안 되는데, 부용, 초성. 그래서 이 종성에 바로 초성으로 올 수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 있다. 이런 받침 규정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 초성에 현대 자음으로 본다면 11개가 오는데, 아무튼 뭐 파리 그러면 그죠? 파리 이 피읍이 이게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침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피읍처럼 이거 안 쓰고도 이것이 발음 날 때는 읍으로 나거든요. 비읍 받침 뭐 비읍으로만 쓸 수 있는 피읍 안 쓰면 돼. 그 발음 나는 비읍으로 써도 쓸 수 있어. 뭐 그런 얘기죠. 원칙은 피읍으로 적어야 되는데 비읍으로 허용할 때 이런 얘기죠.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요? 자, 이렇게 피읍으로 쓰는 거, 이런 걸 맞춤법 규정으로 보면, 원형 밝히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높다, 높이, 뭐, 높은. 그래서 피읍을 적어야만이 이 뜻을 온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발음대로 적으면 이게, 피읍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형을 밝혀 적어야만이 우리가 누구나 똑같이 그 뜻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발음 나온 대로 적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발음이 다 똑같을 수 있지만, 또 사람마다 발음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맞춤법이라는 건 사실은 쓰기 규정이지만, 어, 이 쓰는 게 중심이 아니고, 사실은 읽기가 중심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읽어야 그걸 똑같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피읍으로 적는 게 원칙이죠. 피읍을 적고 비읍으로 발음 나는 지금 이제 7중전법인데 아무튼 자 그게 자 그럼 이런 어떤 소리와 어떤 쓰기와 읽기 또는 발음과 적는 거에 대한 일반 이제 올라로 얘기한 맞춤법인데 그거를 당연히 세종대왕과 이 새로운 저자들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애민 사상입니다. 만약에 이 원형을 밝혀졌게 되면은 맞춤법을 배워야 되고 새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럼 맞춤법 원칙 원리를 내세워서 그 원칙대로 적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새 문제 만들었으니까 일단 편하게 적을 수 있는 적기 중심을 한 거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음이 좀 복잡하죠? 비읍의 그 다음에 보이, 이중모음이죠? 보이스, 꽃, 리화요, 백꽃은, 이화가 뭐죠? 백꽃이죠. 여즈이갓,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호피, 여우 가죽이 되고요. 이 시옷, 이게 받침이니까 이렇게 을을 붙이자고 했죠. 그죠? 으자 가이 통용하니 고지용 으자니라 이렇게 이를테면 이제 백꽃이나 여우 가죽에서처럼 이거 번역을 읽으면 안 되겠네요. 표기가 중요하니까요. 그죠? 보이스 꽃이나 여즈갓에서처럼 시옷자로 의자로 주로 쓸 수 있어서 오직 의자를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곧 원래 지읒 받침인데 시옷을 쓸 수 있다. 갓 치읒 받침이죠. 가죽 이 치읒 받침도 발음 나는 대로 갓 지읒처럼 발음하면 안 돼. 그럼 여기 T 디귿에 끝나니까 가스 시옷이 받침 왔을 때 살짝 발음이 났다고 얘기했어요. 가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라고 바로 팔종성 가족용법의 용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현대 관점으로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비전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담 이어하니 이 동그라미라는 소리가 담이요 맑고 비어서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동그라미 소리가 현재 해례본에서는 음가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후도 유성 마찰인데, 그런데 있긴 있는데 인지하기 어려운, 맑고 비어서 잘 안 들려. 평소에 인지하기 어려워. 있긴 있어. 인지하기 어려워.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어종, 종성을 쓰지 않더라도 중성만으로 음절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중성 가득 성음, 음절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문에 이게 가짜가 있어요. 이거를 동국정식 한자음, 이 해례보는 동국정식 한자음을 그 바탕이 깔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철저히 적용하진 않았고, 언해본에서는 철저히 적용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을 가짜를 쓸 때, 이렇게 동그라미를 붙였어요. 이렇게 동쪽이 한자면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뭐 붙인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론해 보건데 이 한자어에 한해서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자어 같은 경우는 중국 발음에서는 이 아와 동그라미가 합치면 이게 운모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그걸 잘 구별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운모가 이게 받침이 있는 운모가 있고 없는 운모가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초성, 중성, 동성이 어울려서 하나의 음절이 되는 어떤 그런 음절의 어떤 짜임새 어떤 기본 유형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붙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뭐 소리가 이게 거의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의 틀을 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소리가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있는 거니까 이게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있는 그런 거니까 이걸 붙이면서 사실 인지하기 어려우니까 발음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빈 소리를 붙여넣는 위해서 가를 좀 빨리 끝내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 붙으면 좀 빨리 끝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한자를 기준해서 이렇게 동국종시 한자를 만들어 놨는데, 근데 순 우리말에서 번거롭게 뭐 괜히 그런 복잡한 걸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아리랑 하면은 이건 받침이 없는 거죠, 그죠? 받침이 없는데도 가도 받침이 없는데 지금으로 오면 동그라미 붙였듯이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붙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거 번거롭게 의식할 필요 없다. 이거 없어도 그냥 이거 자체가 받침 없는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편의상 이제 번역만 읽어보겠습니다. 은, 곁의 종성, 가 되고, 은은 군의 종성, 은이 되고, 이때 요거 쓸 당시는, 그런, 의롭죠 산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름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사가 약간 다릅니다. 유의해서 보시고요. 읍은 음압의 종성, 읍이 되며, 음은 땀의 종성, 음이 되고, 으스는 토박이 말에 오스의 종성, 시옷이 되며, 니엘은 토박이 말에 실의 종성, 니엘이 된다. 그래서 이 디귿 같은 경우, 이제 이 한자의 별자가 활디틀 별입니다. 근데 중국 발음에서는 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발음에서는 별인데, 중국 발음에 그 가깝게 한자니까 한자 발음이니까 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별 이렇게 하지 말고 별 디귿 받침 붙여라. 중국 그 국경의 표준 발음 가깝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뭐 일반적인 예의 그런 설명을 한자어와 토박이와 같이 함께 예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음지 완급이 역갑자위등이라. 자, 오음의 완급 느리고 빠름이 각각 스스로
짝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예를 들냐면은, 예를 들면 어금니 소리의 그 옛니형, 음과 은 서로 짝이 돼서, 요거를 빨리 하면 요 발음이 되고, 기역 발음을 느리게 하면 응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잖아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뭐, 기역 발음을 뭐, 느리게 한다고 응 발음으로 바뀌고, 응 발음을 빠르게 한다고 기역이 바뀌는 건 아니죠. 실제로는. 윽, 이게 뭐 길이는 달라지지만, 당연히. 음원 자체가 그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는 그런 설명이 아니라 상대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앞에서 얘기했던 울림소리,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당연히 울림소리니까 안 울림소리 기억에 비해서 좀 더 길게, 기억은 울림소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게, 그런 길이의 상대값,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의 상대값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와 디, 미와 비 같은 계열에서의 그런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 이소음과 무소음의 상대적 길이의 차이, 받침에서의 차이,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열소리의 그 햇소리인 리을은, 을은 마땅히 토박이 말에만 쓸 것이며 한자만은 쓸 수 없다. 아까 그 팔 뒤틀리 별, 그것도 중국에서는 벼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리을 밭이 발달되어 있죠. 근데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한자 말에서는 뭐 쓰는 경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종단께서는 우리 훈민정음 이 한자어이든 순 우리말이든 다 우리말이죠. 그래서 모두 다 적을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토박이말 한자말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성의 볕자와 같은 것도 동성에 마땅히 디귿음을 써야 되는데 간접적으로는 리을을 쓰고 있다. 그래서 디귿이 변해서 이렇게 원래는 중국에서 이게 들어올 땐 디귿 받침이었는데 디귿이 변해서 가볍게 리을을 바뀐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바뀐 건 현실이지만 뭐 이상에 맞게 디귿으로 써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니을을 별처럼 동서로 쓴다면 이게 늘어져가지고 원래 중국에서는 볕 입성이거든요. 입성이 되지 못하니까 입성 발음으로 가깝게 하기 위해서 디귿으로 써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무리 씨. 자, 읽고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청, 불탁, 용어종이면 위, 평상거, 위, 입하네. 전청, 차청, 급, 전탁은 시계, 위, 입성, 촉급이니라. 초작, 종성, 리, 고연이라. 지장, 팔자, 용, 불궁이니라. 초성이 정성이 되는 이치가 본래 그러한데 다만 8글자만 가지고도 쓰임에 막힘이 없네. 오직 의자가 있어야 마땅한 자리라도 정성만으로는 음절을 이루어 또한 통할 수가 있네. 욕, 소당, 철하도, 중성, 성은 역하품이다. 욕이 바로 동그라미 글자의 대표 음으로 쓰였죠. 약, 즉자, 종성, 군하고, 콩, 볕, 역, 두 종이네. 그래서 이 대가로 를 보시면서 한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즉자를 쓰려면 요 읍자를 종성을 하고 몇 이때는 이제 예니응 디귿을 종성으로 한다는 얘기. 이거 앞에 손이 한글을 압축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군, 업, 땀, 종, 우, 하여요. 이, 나, 몇, 미, 차, 제, 춘이라. 그래서 차대추, 차를 헤아려보라.
이치가 같다. 뭐 이런 거죠. 자, 다음에 육성, 통호, 문려, 언하대, 술, 려, 용어, 언의, 산이라. 자, 대가로 보시면서 여섯 소리는 한자말과 토박말에 함께 쓰이되, 으스와 을은 토박말, 오스, 실바지 종성절만 쓰인다.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요거, 요거는, 요, 되게 헷갈리죠, 그죠? 요게 이제, 이렇게, 요 핵이 이렇게 내려가면 자리 지킬 숫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피평이 돼버리면 대숫자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그 시옷자 용례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오음완급 각 자대하니 군성 내시 응압지 초기요. 두 비엇 성관 위나 남이 하고 장 욕역 대술여 읍이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편의상 그 빨간 그 한자음을 밑에 달아놨는데 그 당시 발음이 아니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그죠? 장 이거는 반시옷의 야가 붙어있죠. 자, 려의 어언 불의 문이요. 두병 위려 시속습이라. 자, 이 니을은 정성 표기에는 마땅하나 한자말 표기에 마땅하지 않으니 디귿 소리가 가벼워서 니을 소리가 된 것은 일반 단습입니다. 자, 그 지금까지 한 우리 종성의 받침 비정을 제가 칼럼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칼럼을 한번 제가 차분하게 써보시고요. 문학의 집 서울이라는 잡지 연재 글입니다.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총정리 삼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수영당이 받침에 쏟은 정성과 과학, 애민 이런 걸 다 느낄 수가 있는데 마지막만 제가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수영당 외 원형 밝히기란 대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신하들이 포기한 것에서는 그 원칙보다 발음 위주의 팔종성법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다만 필자가 추측컨대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백성들이 일단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처음 문자를 만들었는데 만약 그 규정이 어렵거나 까다로우면 새 문자에 대한 진입장벽은 당연히 높다. 새 문자를 빨리 보급하려는 애민 용신이 반영된 효용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세종은 언젠가는 원형 밝히기로 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고 직접 지은 어린 청강지곡에서는 팔종성법이 아닌 정성비용 축성의 이해를 선보였던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합자의 저희 종성에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를 합해야 되는데 그거 살피기 전에 이 합자에 되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얽혀 있거든요. 흥미전 반포의 세종은 어떻게 보급하려고 했을까요? 자, 이게 이제 그 기본 연표 중에서 관련된 것만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쭉 보시면서 여기서 나머지 쭉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막 만들고 나서 이 공무원서에 쓰고 그리고 또 이 이과 이 취재라는 과거 시험인데 과거 시험에 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을 주목해 보세요. 마지막에 주목해 보시면 세종 29년 1447년 해례본 1446년에 반포됐죠. 그 1년 뒤가 좀 안 되죠. 함길도에 훈민정 시험의 도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냥 이 글자를 초성, 중성, 종성 합해서 글자를 만들 수 있으면 다 통과시켜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 또 마찬가지죠. 빨리 보급하려는 그런 마음이 반영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합자라는 게 합자가 되면 이제 글자 쓸 수 있는 것이고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합자에서 글 쓰는 것을 과거 시험까지 도입을 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국가 시험에 도입하면 빨리 보급되는 거니까요.
초중종 삼성은 합의성자니라. 그래서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 세 낱글자가 합해서 글자를 이룬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이제 소리 차원에서 음절, 글자 차원에서 음절자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초성, 혹재, 중성지 상하고 혹재, 중성지 좌하니라. 초성자는 중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수평성 계열은 위에다 쓰고 수익성 계열은 초성자 왼쪽에 오죠. 그래서 이 음절은 소리 단위에서도 역시 중성, 모음 중심의 개념이고 문자로 보더라도 음절자는 당연히 중성자 기준이니까 마치 우리 중성자가 이 수평성 계열과 수익성 계열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군자의 기억은 수평성 계열 바로 위에 있고요. 응업 이건 수직성 계열이죠. 모음자가 중성자가 그래서 왼쪽에 있고요. 응업자의 이는 어의 왼쪽에 쓰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는 둥근 것과 가로된 것은 초성자 아래 쓰니 이게 이제 바로 수평성 계열의 모음을 얘기하고 오요, 우유. 세영당께서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를 아시죠? 우유. 네, 좀 썰렁한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자, 제, 초성지, 우하니, 역시 수직성 계열은, 역시 초성자가 이제 왼쪽에, 또 초성자를 보면 오른쪽에 오는 거죠. 수직성 계열이. 새로 된 것은 초성자 오른쪽에 있으니, 이 중성자를 기준으로 설명도 했다가 초성자 기준으로 설명도 했다가 이렇게 친절하게 이 합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타원자에 그 하늘 아는 t의 아래에 쓰고 즉자의는 지의 아래에 쓰며 침자의 이는 치의 오른쪽에 쓰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성자 중식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종성자는 초성자, 중성자. 제가 이 종성제 초중 지하의 초중을 가운데 점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쉼표로 하는 데가 많은데 쉼표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종성자가 초성자 밑에 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초성자와 중성자 결합된 그 밑에 오는 거니까 가운데 점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군자의 그 받침 은은 부의 아래에 쓰고 응어의 비음은 응어의 아래에 쓰는 것 같다. 자, 초성, 이자, 삼자, 합영, 병선은 이어, 언어, 스타, 위, 지요, 작, 위, 척이요, 무스금, 위, 극지, 륜이라. 그래서 초성자에서 서로다른 두 글자 합쳐 쓰는 이른바 합영 병서라는 걸 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합자의 초성, 중성, 종성을 합치는 건 설명했으니까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합치는 게 또 있어. 이게 바로 이, 이 땅을 뜻하는 어떻게 발음한다고 그랬죠? 이 화병병서는 기본적으로 각각 발음이 같다라는 게 이제 기본 정설이죠. 그래서 쓰다 이렇게 그래서 땅에 시옷과 디귿을 합쳐 쓸 수 있고 이렇게 병서했다. 그다음에 무작, 외작, 그다음에 비스금, 틈 이런 것들이요. 예, 다음에는 이제 각자 병서에 따른 그런 뜻의 변별을 가져오는 낱말의 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낱말만 보도록 하죠, 그죠? 이 이게 진짜 입속의 혀지만 이 거성, 물론 이 혀도 거성이고요. 이 쌍이시 오면 당긴다 그런 뜻으로 이제 당연히 뜻이 글자가 바뀌었으니까 뜻이 다 다른 거죠. 이 괴어가 재밌죠? 두 개 차이는 뭘까요? 이 동그라미 하나 차이인데요. 이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내가 남을 사랑하여 이런 뜻이고요. 그죠? 이게 두 개가 붙으면 남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이 한 끗 차이인데 이런 큰 차이가 있네요. 발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동그라미 두 개가 붙을 때는 조금 더 긴장을 줘도 약간 길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거는 괴역,
밑에는 그이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당시는 사랑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낭자 당신을 사랑하고 이런 말이 없었다니까요. 낭자 당신을 구해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우리 때는 진짜 사랑 고백을 그냥 거기 낭자 나와 결혼해 주시오. 나와 결혼해 준다면 저 밤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나요? 그리고 이제 경상도 지역 분들은 저기 이게 같은 지역은 괜찮은데 서로 다른 지역의 분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는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뭐 이때는 이제 서울 남자가 경상도 여자분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근데 아, 경상도 이 아가씨가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튕겨본다 하면 그 말이 그런가요? 하여튼, 안 돼요, 돼요, 돼요. 이러려고 한 건데, 안 돼. 이렇게 그냥 첫 반응에 그냥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떠난 남자들이 많습니다.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안 돼요, 돼요, 돼요. 된다는 겁니다. 참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합병병서의 예를 자만 있는 게 아니죠. 모음도 여기 오와 과 합쳤지 않습니까? 회, 오와 애를 합쳤거든요. 과는 이제 고문고 줄을 받친 기둥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 합병해서 합자할 수 있다. 그런 예를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2자, 3자 합병, 이렇게 와는 오와 이자 합병이죠. 근데 회는 오와 이까지 이렇게 3자 합병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종성자에서도 합병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네, 헐, 니을 기억 합병 병사였죠. 낙스 기억 시옷 합병했고 덜스 니을 기억 시옷 이렇게 받침에서의 합병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덜비스 비스트. 자, 정확한 발음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뭐 합의면서도 발음됐다고 하니까 뭐 굳이 뭐 읽으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덜비스, 비스트. 이 디귿바 비읍 시옷 디귿입니다. 잘 엉켜서 잘 안 보이는데 비스트. 네. 이 애는 아이니까 비스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들 합병병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초성, 중성, 종속자 모두 같다. 그때는 쓰는 게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이렇게 가로쓰기 시대를 예상했는지 정확하게 가로쓰기 체제의 그런 원칙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한자도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이게 글자 그 자체는 그죠 왼쪽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게 대부분인데 다만 이 한자는 이 부수의 결합이 다양하니까 규칙적이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여언 잡용 이 문자가 나오면 문자 거의 예외가 없어요. 99.9% 한자를 뜻합니다. 한자만이 그 문자의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문여언 하면은 이 한자와 한글, 언은 한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자 한글 섞었을 때는 그 한자에 따라서 한글의 중성자나 종속자를 보충하는 일이 있으니 이를테면 자 공자가 한자죠. 근데 그 이라는 그 거를 한글에 쓰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썼느냐? 이 한자와 한글을 쓸 때는 일정 법칙이 있다. 그 의문을 고려해서 섞어 써라. 뭐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왜 이를테면 이제 요게 일반적으로 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써야 되죠.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 것은 이 한자 발음을 고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 자를
그 당시 발음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모음은 끝나는 거죠. 모음은 끝나기 때문에 모음을 끝날 때는 만약에 자음으로 끝나면은 동그라미 이를 붙이지만 모음을 끝나니까 이 하나만 이렇게 붙여도 된다. 그래서 결국은 공조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공조이 로. 그 다음에 이 로 다음에 이렇게 또 토박이 말 한자 토박이 결합이 됐는데 노사람 노나라의 그런 관계적 조사 대신 이 시옷자가 붙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시옷자를 이렇게 사실은 원칙상으로 본다면 그런 시옷 자음을 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자를 고려해서 이 토박이 말과 결합을 고려해서 또 시옷자 그렇다고 요 노자 밑에다 시옷자를 쓸 수도 없는 거니까 또 옆에다가 사이에 시옷자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 규정을 설명한 거죠. 이걸 가지고 또 일부 북한문 혼용론자들께서는 이 한자와 한국 혼용을 염두에 두고 만난 거야 이렇게 주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만 이제 그 당시를 보나 우리나라가 이제 한자와 한글 섞어서 쓸 수 없는 상황을 다 예측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필기법 체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설명을 한 것이지 이렇게 섞어 써야 돼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은 활은 평성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또 그 합자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 한글은 소리 높낮이까지 표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글자와 이제 그런 사성을 나타내는 사성점을 어떻게 표기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넓게 보면 이제 합자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활처럼 평성은 왼쪽에 점이 없고 널 이거는 그 점 두 개 찍고 칼은 갈 하나 찍고 거성 붓 이렇게 디귿 이건 입성인데 입성이 되는 거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릎 글자의 왼쪽에 한 점을 찍은 것은 거성이고 두 점을 좀 찍은 것은 상성이며 점이 없는 것은 평성이다. 이렇게 그 높낮이와 길이까지 포함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비분절 의문 전문 용어로 비분절 의문. 분절은 자음모음처럼 분절은 안 되지만 뜻의 변별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거고요. 다만 이제 중국어처럼 이 사성이 엄격하지 않았고 필연적인 건 아니죠. 사성이 없어도 뜻 변별이 되고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무너져서 일부 방언, 경상도나 그런 강원도 방언에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 임은 여, 입성은 여, 거성, 상산이라. 자, 문자가 뭐라 그랬죠? 한자 또는 한자어 이런 걸 가르칠 때 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한자의 입성은 거성과 서로 비슷하다. 그래서 이 한자의 입성은 거성과 서로 비슷하다. 이 거성이 높은 소리죠, 그죠? 이 한자 입성은 되게 이제 빨리 끝나다 보니까 소리가 빠르다 보니까 소리가 약간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성과 비슷하다고 얘기한 거고요. 입성을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 뭐냐면요. 이를테면은,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를테면, 자, 당연히 이제, 파열음, 울림시 디귿으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이거 입성이 되는 거죠. 입성인데, 여기에 점이 하나가 붙을 수가 있어요. 두 개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가 붙으면, 거성적 입성이 되는 거고요. 두 개가 붙으면 상성적 입성이 되는 것이고, 없으면 평성적 입성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 입성인데, 왼쪽에, 점이 하나가 오냐, 둘이 오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 얘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낮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가 붙으니까, 낮, 이렇게 올라갔다가 빨리 끝내는 소리가 되는 거죠. 상성적 입성. 깁도 마찬가지. 음, 깁, 기단을 뜻합니다. 이 비읍 받침이
이게 약간 뭉개져가지고 미음처럼 보이는데 음이 아니고 깁, 비단입니다. 자, 여기 거성적 입성이 나와 있네요. 그죠? 이게 높은 소리인데 빨리 끝내야 되는 이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 장난 멋있죠? 네. 예. 자, 입성에서 점을 찍는 것은 평성, 상성, 거성의 경우와 같다. 지금 설명한 그대로고요. 자, 평성은 편안하면서도 편안하면서도 부드러워, 추냐, 봄에 해당되는 이는 마무리 편안한 것 같다. 평성의 음운학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가장 낮은 소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자연의 이치, 음양오행적, 비유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은 부드러우면서 거세져서 낮았다가 높아진다는, 그래서 여름이니 이는 만물이 점점 무성인 것 같다. 거성은 거세면서도 굳세요. 거세면서 굳세다. 한결같이 높아. 그래서 가을에 해당된다. 만물이 무르익는 것과 같다. 입성은 말소리가 빠르고 막혀 겨울이니 초기색 빠를 족, 그죠? 이 색자는 막히다, 그런 뜻이죠. 빠르고 막혀 겨울이니 이 겨울의 특성 어떻습니까? 만물이 낮추고 갈물이 되는 것 같다. 만물 폐장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여기 그 색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아래에 동그라미 점이 붙었어요. 입성인데 그럴 경우에 그걸 안 붙을 때는 변방세 이런 다른 뜻이죠, 그죠? 이게 입성이 되면 막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또 발음도 달라지고. 자, 그 다음에 초성지 여린시읒 여 동그라미 성사니 가이 통용이 아니라 초성의 여린시읒과 동그라미 서로 비슷해서 토박이말에서는 그걸 쓰일 수 있다. 자, 요걸 잘 이해하기 어려워하죠. 실제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쉽게 설명하면 뭐가 어려운가요? 이 합자인데 왜 갑자기 초성 설명이 여기서 나왔을까요?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초성에서 설명해야 되는 거죠, 원칙상 보면. 근데 합자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토박이 말해서 아리랑. 실제 발음, 우리가 합자를 해서 실제 낱말로 적용했을 때 이 발음의 실체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초성자에서 설명을 안 하고 이 합자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 아의 그 아자를 열인시를 하든 동그라미를 하든 차이가 없어. 혼용이 될 수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혀소리에는 가볍고 무거운 두 소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운서 자모 유일이요 차 부보 수 불분 경중이라도 개득 성이라. 그래서 운서에서 음절 첫소리에서는 오직 하나뿐이며 또 우리말에서도 비록 가볍고 무거운 것을 구별하지 않더라도 모두 소리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순경음, 순중음 이게 중국에서 되게 대단히 엄격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순경 비읍이 뭐 실제 쓰이고 있지만 그것이 변별적인 요소로 잘 작용 안 할 때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말에서 잘 구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발음이 안 되거나 표기할 수 있는 글자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가벼운 소리, 무거운 소리를 구별해서 쓰려고 하면 가벼운 소리 같은 경우에 입술 가벼운 소리 글자, 승용자를 만들려면 비읍자 밑에 동그라미 붙여. 그래서 동그라미는 목구멍 소리니까 목구멍 소리를 더 살짝 보태서 발음해. 그러면 반설경음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장해가지고 리을도 마찬가지야. 리을 밑에 동그라미 붙이면 가벼운 소리가 가벼운 반혀 가벼운 소리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반혀 가벼운 소리를 발음하기 위해서 혀를 윗잇몸을 살짝 꽉 대지 말고 살짝 그죠? 리 이렇게 하지 말고 리 이렇게 가볍게 아니 리 하면 이제 평소에 하는 발음이 리얼이 되는 거고요. 더 이제 더 가볍게 더 살짝 더 달락말락 되게 해버리면 가벼운 리얼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세정소리에서 직접 설명한 유튜브를 참고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자에서 이제 이 모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늘아, 의가 이에서 시작되는 소리는 중앙말 쓰이지 않는다. 이게 어떤 얘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 아이들 말이나 변두리 시골 말에서는 쓰이고 있지만, 이게 중앙말에서는 쓰이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거냐. 이에다가 이 점 찍은 거. 그죠? 이에다 으 붙인 거.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어떻게 발음할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막 놀다가 누가가 막 밀거나 막 엎쳐 덮쳐갈 때 막 그때는 막 그냥 놀라다 보니까 막 평소 발음하지 않는 게 쑥쑥 튀어나올 수가 있어, 그죠? 여 이런 식으로 그죠? 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애들 말 또는 변두리 방언 같은 데서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세종단께서 이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구중궁궐 경복궁 안에서만 머릿속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두리 말까지, 지방 방언까지 다 수입해서 또 아이들 말까지도 살펴보면서 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직접 뭐 지방 순찰을 나가신 건 아니고 지방에 뭐 미녀를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런 글자들 이, 이, 이런 글자들은 어떻게 쓰는가? 어, 다른 모음자랑 뭐가 다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자, 기선종하고 후행하니 여타 부동하니라 이니라 이것은 세로로 당연히 세로로 먼저 쓰죠. 먼저 읽고 가로로 나중에 쓰는 것은 근데 요 아래야도 아까 수직선 계열에서 설명했나요? 수평선 계열에서 설명했나요? 수평선 계열이죠. 요 점도 수평선 계열로 보기 때문에 요 가로로 쓰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본 거죠. 그리고 다른 글자 같지 않다는 건 뭐냐면 다른 모음들은 물론 다른 모음도 이렇게 수직선 계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로로 쓰고 가로로 쓰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 뭐 아가 붙으면 이걸 합성한 거지. 합성했다고 보는 거죠. 두 개를 합성해서 하나의 글자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다른 글자와 같지 않다고 본 겁니다. 자, 탈무리 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얘기니까요. 다만 이제 우리 탈무리 시에서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할 텐데요. 자, 여기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방언이여 만부동하여 유성 무자 서남통이라. 자, 방언이요. 방언 기억말이라고 그냥 통합해서 설명했습니다. 요건 이제 실언 고시니까 일곱 자 맞춰야 되니까 일곱 자 맞추기 위해서 비슷한 말을 괜히 나란히 써놓은 거죠. 방언이나 이언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지역말이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지역말 모두 다름에 소리 있고 글자는 없어 글로 통하기가 어렵더니 그래서 이제 중국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말이 지역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자가 없어서 이렇게 한자로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조 제작보 신공하니 대동천계 고목농이라.
그래서 일조 하루아침에 신과 같은 솜씨를 지어냈으니 작, 뭐 신과 같은 솜씨를 지어냈으니 대동천고. 이 대동은 뭐 대절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대동은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결의 천고, 이 오랜 세월의, 오랜 역사의 몽롱이라는 게, 이, 어두운 거죠. 그죠? 모자르고 미숙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렇게 열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 결의 오랜 역사의 어둠을 비로소 밝혀주었네. 그러니까, 훈민정부로 인해서, 이 오랜 역사의 그런 지혜답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둠의 역사를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비로소 지혜의 역사가 열리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우리 한문, 한자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뭔 얘기냐. 이 한자, 한문 덕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아오고 또 중국과 소통해오고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옳습니다. 뭐,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지식도 나눌 수 없으면 지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지식을 나눌 때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한자 한문 위대합니다. 위대하지만 그 지식을 평등하게 나눌 수 없잖아요. 진정한 지혜의 문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결코 한자 한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대단한 문자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평등하게, 대등하게 누구나 나눌 수 없어요. 누구나 나눌 수 없다 보니까 하늘의 뜻을 누구나 나눌 때 진정한 천명의 이치와 같이 그런 하늘의 뜻대로 사는 진정한 사람다운 삶을 이루는 것인데, 그런 사람다운 삶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혜의 문자가 되지 못한 거죠. 한자와 한문은. 그런데 훈민정음이 그런 평등하게 누구나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문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바로 지혜의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 흉제해려본의 8명의 사대부들이 머리는 안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뭐 세운당 시켜서 썼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했기 때문에 쓴 거 아닙니까? 머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지혜의 문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만 계속 생활하는 거죠. 그래도 한글 우성을 알았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딸하고 부인할 때, 편집할 때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 문자는 한문인데 그 지혜 문자, 한자 한문을 여성이 배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지혜 문자가 아닌 한글을 써라. 대신 내가 소통해 줄게. 그래서 마지못해 이 한글을 배워서 소통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게 너무 참 아쉽죠, 그죠? 그래서 그 자산어벌을 보니까 정약용 정약전 선생님, 이 정약용 선생에 비해서 대단히 실용적이었죠.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같은 양반 중심의 그런 책을 쓰게 되는데, 정약전 선생은 진짜 아주 실용적인, 양반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어떤 물고기라는 책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훌륭한 기록이긴 하지만 역시 또 그거를 한문으로 남긴 게 이제 한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막 이렇게 묘사하고 쓰는데 막 한문으로 한자로 쓰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한글로 안 쓰고 그냥 한문 쓰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라도 해서 가장 위대한 실용서를 만든 정약전 선생님 존경합니다. 자, 우리 피주수행대왕, 자, 그리고 피주분이 기려줄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